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한미군 전후회에서 새롭게 기획한 시리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란 제목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비역 대령인 스티브 리 주한미군 전후회 부회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미 해군 중부사령부 사령관, 미국 제5함대 사령관 및 연합해군 사령관을 역임하고 있는 브래드 쿠퍼 중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번 시리즈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2월 미 육군은 준장과 소장 진급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총 52명의 장성들이 선발되었는데 이때 주한미군 전후회 회장 겸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 사령관님이 명단을 보시고 진급자들 다수가 한국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다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이들의 경력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25명이나 한국에서 복무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 육군 장성 총 52명 중에서 25명의 진급자들이 한국에서 복무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전후회는 이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중 12명의 장성들에게서 인터뷰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브룩스 장군님은 육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군에도 같은 인터뷰 요청을 해보자고 제안하셨고 이를 통해 쿠퍼 중장님을 대상으로 첫 해군 장성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군님,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럼 먼저 말문을 여는 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장군님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스티브 부회장님,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중분들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 해군 중장 구태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터뷰에 참석하니까 한국에서 있었을 당시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그리운 생각이 듭니다. 몸은 멀리 있지만 한국에 계실 청중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를 아는 사람들조차도 저에 대해 잘 모르는 것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남자 모델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외모를 보시면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제가 약 9개월 갓 태어난 아기였을 때는 미국에서 걸버란 브랜드의 이유식 광고에 출연했습니다. 1960년대에 제조된 이유식 상품을 보신 적 있다면 제 얼굴 사진을 상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후 1살 때였나 13개월 때쯤부터 얼굴이 못생겨졌는지 아기 모델을 그만두게 됐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모델 경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모델은 영원한 모델인 법이죠.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얘기네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아시다시피 한국 복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란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그리고 제가 지금 복무하고 있는 곳을 포함해서 군인으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많은 걸 배운 곳 그리고 그토록 역동적인 변화를 겪었던 곳은 한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복무한 2016년 여름부터 2018년 초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긴장 상황에 있었음을 모두가 기억할 겁니다. 거의 매주 상황이 발생할 만큼 상황이 안 좋았고 북한발 미사일 위협도 있었는데다가 핵실험도 있었고 또 미국 항모 전단이 작전을 위해 전개도 했고 전략 폭격기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무력 시위를 하는 등 한반도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제가 군인으로서 목격한 것은 한국 군인들과 미국 군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장성급 장교부터 일병까지 정말 놀라운 수준의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만큼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는 걸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 출발점은 바로 탁월한 리더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더십과 명확한 비전, 그리고 이에 대한 수평적, 수직적 소통이 정말로 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공동의 이해관계와 목표를 갖고 어깨를 맞대고 협력했기 때문이었고 제가 당시 있을 동안에 단 한 번도 이러한 협력에 금이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배운 많은 것들, 그중 동맹이 갖는 강점들이 이런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에서부터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의 경험을 군인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경험으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군인으로서의 경험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본다면 전에 기고하신 글에서 한반도에서 볼 수 있는 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쉽은 함정이 아닙니다. 네, 물론이죠. 전 과거의 사례와 경험들이 현재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해군에서 복무한 과거 경험을 통해 한국의 현재와 앞으로의 향방을 잘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전함들이 있고 미 해군 또한 방방곡곡에 함정들을 배치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쉽 함정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한반도와 한미 양국 관계에 특히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이는 파트너십, 릴레이션십, 프렌드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부를 아우르는 리더십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전부 긴밀하게 작용할 때 제가 한국에서 복무하던 당시에 경험했던 놀라운 수준의 팀워크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이 네 가지 쉽들은 탄탄하게 조직되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 간의 팀워크가 여실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운용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소통이 원만하지 않고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공동의 목표가 불투명하게 됩니다. 때문에 네 가지가 긴밀하게 작용할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더 똑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당시 복무한 경험에서는 정말로 힘겨운 전략적 상황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이 네 가지를 갖추고 함께 협력하였고 그 결과는 모두에게 일목요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장군님, 전 해군 출신은 아니지만 방금 해주신 말씀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가지 쉽들의 중요성, 정말 중요한 교훈 오늘 배웠습니다. 다시 장군님의 군인으로서의 복무 경험으로 돌아가서 기고글에서 작전적 전술적 수준의 결정이 전략적 환경 차원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시와 함께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술적 차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술적 결정사항이 어떻게 전략 환경에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예시들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NLL 인근에 함정을 전개하게 될 경우 이는 전술적 결정이지만 전략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겁니다. 심지어는 전 세계적으로 뉴스 속보가 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북한으로부터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일부러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전술적인 조치였고 이는 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작전적 차원에서 영내에서 전력태세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는 신중한 결정사항이었고 또 많은 여파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당시 6.25 전쟁 이후 최초로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 해상으로 전개했습니다. 이는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억제책으로 행한 작전적 차원의 조치였습니다. 당시 이 결정은 매우 엄청난 전략적 영향을 낳았습니다. 물론 해군 전력만이 아니라 한반도 내 지상군과 해병 전력 태세 강화에도 이 원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또 항공전력 운용계획 그리고 한반도 인근 국가에 항공전력을 배치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전술적 결정이 전략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 어떤 기종의 항공기를 배치하느냐 또한 결정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F-35 전투기 4대로 이루어진 편대가 한측 항공기들과 횡대를 이루어 비행하는 경우를 본다면 굉장히 전술적인 수준입니다만 뚜렷한 전략적 메시지와 여파를 낳게 됩니다. 불과 몇 개의 사례들만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령관으로 역임하시던 브룩스 전 사령관께서 이러한 전술적 차원의 전력 운용을 강력한 전략적 술책으로 구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야기를 풀자면 끝도 없지만 미측에 유도미사일이 탑재된 핵잠수함 배치가 있었죠. 147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한 채로 한국에 순항 방문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미 해군은 전 세계적으로 순항 방문을 자주 했기 때문에 이런 전술적 행동으로 작전적 여건을 이용해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예시는 이 외에도 수없이 많지만 바로 이런 예시들이 한미동맹이 탁월성을 보였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리더십 외에도 긴밀한 의사소통이 함께 이루어졌고 덕분에 확고한 전략적 태세를 가다듬고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군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국에서 경험하셨던 것들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살던 당시에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으로 파병 가게 될 군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들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우선 당시 상황 설명을 위해 몇 가지 얘기할 게 있습니다. 한국에 막 도착했을 당시에 주한미 해군사령부는 용산연합사에서 기지 이전을 막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주한미 해군사령부가 6.25 전쟁 이후 줄곧 보금자리가 되어준 용산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워낙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령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게 됐을 때 한국 정부가 미 해군 본부를 대신해서 한국 해군 부지 내에 건물을 짓고 비용까지 부담했던 겁니다. 살면서 그런 대우는 처음으로 겪어봤고 아마 이후로도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한미 해군 사령부 건물이 한측 해군 부대와 같은 부지 내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덕분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저희 모두에게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계획 단계에서 저희가 지향했던 게 바로 그런 한국군과 미군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거였죠. 두 번째는 부산에는 미군 주거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역의 미군 배치 현황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참고로 당시에 그 평택 험프리스 기지는 아직 기지 확장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용산연합사 기지는 각 구성군사별 인원들이 기지 내에 많이 수용된 상태여서 추가 인원을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미군 기지가 없어서 주거 환경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배치된 미군들은 부지 밖의 민간인들과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 사방이 한국인들로 둘러싸이니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지 않는다면 굉장히 외로운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 한국인 이웃들은 굉장한 포용력을 보여주었고 이에 가능한 미군들도 이 한국 사람들과 부산이라는 멋진 도시를 받아들였습니다. 부산은 세계 순위권에 드는 활발한 첨단 도시죠. 그래서 당시 주한미군 해군사령부의 모든 미군들은 한국의 해군 전우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한국인 민간인들과 어우러져 살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이러한 환경에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저희 해군은 보통 1, 2년 단위로 파병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한 번은 24명이 떠날 때가 되니까 24명 전원이 한국에서 복무 연장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이들이 업무 강도가 높은 환경에 있었음에도 얼마나 부산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당시 연장에 대한 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한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였습니다. 이들 중 4명은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기까지도 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복무 환경이었고 요즘엔 다들 SNS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끔 이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항상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복무하면서 정말 멋진 경험을 했었고 이는 전부 한국 사람들 덕분이었다고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저와 제 아내는 30년 넘게 해외 파병을 수행했고 또 여전히 해외에 있고 여기 바레인에서 다시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마음에 남는 파병국은 한국이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기억에 남고 또 좋은 경험들을 남겨주었지만 그 중에서 각별한 곳이 한국이었고 또 각별한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략적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기고를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진행 중일 때 전략소통 SC가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워낙에 중요한 주제이니만큼 장군님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리더십과 비전, 그리고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리고 메시지를 전파하는 시점과 속도 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고 또 주변과 합의를 마치고 나면 전략적 소통을 할 준비가 된 겁니다. 제 경험상 돌이켜보면 특히 브룩스 장군님, 한국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군 지휘부를 직접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요소들이 정밀하게 구축되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은 되게 쉽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실행함에 있어서는 수많은 노력과 의사소통 그리고 추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보나 전략소통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성공적인 전략소통을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수많은 사항들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내용이 쉽게 들리더라도 실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전략소통의 효과 또한 놀랄만한 파급력을 낳습니다. 이 중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은 전략소통의 타겟이 누구인가입니다. 북한 지휘부를 타겟으로 전략소통을 할 때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략소통을 할 때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더라도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해야겠죠. 또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그리고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소통의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 사실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목표로 하는 최종 상태에 부합하게 전략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달을 잘 한다면 제가 한국에 있을 당시에 전략소통은 정말 훌륭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짜여진 전략소통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한국과 미국의 지휘부가 행한 전략소통은 위아래를 막론하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장군님 감사합니다. 그럼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 있으십니까? 제가 현재 바레인에서 맡고 있는 직위가 특별한 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세계의 사령관직을 겸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미 제5함대 사령관, 둘째는 미 해군 중부사령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합해군 Combined Maritime Force란 조직의 사령관을 맡고 있는데 연합해군은 34개국이 해상협력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해군 사령관의 특별한 점은 덕분에 한국을 떠난 뒤에도 한국 해군과의 협업을 계속해서 이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현재 홍해에서 대한민국 해군은 문무대왕함의 대해적 임무를 매우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국에서 약 16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복무 경험과 기억들에 깊은 인연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한국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이런 기억들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고 또 한국과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한국에서 만난 전우들과 한국 이웃들